10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12월 3일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도시락은 시험실 내에 자기 자리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공간이 좁아져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책상 앞 칸막이도 설치됩니다. 오늘 발표된 수능 방역 지침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17일 만에 5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등 고위험군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방심할 상황 절대 아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상황을 보면 그래도 잘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 주말에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기본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오늘도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국토위 국감은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 집값 통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외통위 국감은 여야가 제각각 현장을 방문하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검찰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등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권 핵심 인사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가 기소된 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고 논평했고요. 최강욱 대표도 윤 총장이 기어이 사고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는데요.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 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국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최근의 전세 대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여야 공방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가왕, 나훈아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 이 테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좋구나 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네, 이참에 조금 길게 들어봤습니다. 요새 저도 아주 빠져서 들었었는데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테스형은 답이 없지만 이 답답한 코로나 시국에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는 국민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노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인데요.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이유가 국토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에서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어려울 때 위로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주택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핍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다 보니까 시장에 나올 물량 대다수가 잠겼고 그나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왔던 신규 전세 물량도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집주인들의 우려 때문에 아예 집값을 대폭 올려내놔서 전세값 상승을 촉발시켰던 겁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저금리도 문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의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월세로 돌리는 거죠.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거의 제로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5억에서 한 7, 8억 오르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전세 매물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태고요. 네, 아예 없어요. 2배. 2배 가까이 오르. 네, 이게 뭐 2억짜리면 4억, 5억짜리면 10억 그렇게 정도요. 지금 여기도 없습니다, 거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장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들어온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5,456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갱신 거부 여건이 뭐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는데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내가 홍남기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 어렵게 하는 것에 부메랑 효과가 또 우리 부총리께 곧장 간다는 것이 우리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만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홍남기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런데 사실 홍 부총리에겐 집이 더 있습니다. 경기 의왕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8월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이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더 살겠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국토부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를 할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고 그럼 계약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홍 부총리가 계약금의 2배인 수천, 1억 원 넘게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 홍남기 부메랑이니 홍남기 딜레마니 심지어 제발 등 찍기다, 제발 등 찍기다 이런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취임 후 벌써 4번째 국감을 맞이하는 김현미 장관, 민감한 부동산 질의에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스형 노래가 국감장에 흘러나오자 이렇게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죠. 제가 국토부에 와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회피하면서 일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과거 국토의원 시절 이해충돌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건설사 입찰 실태 조사를 주문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전문 건설업회, 전문 건설공제조합이 투자한 이 충북 음성의 골프장 사례를 들면서 총체적인 부실, 불법,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대충 엉터리로 하고 넘어갑니다. 투자 안으로 올라왔던 500억에 더해서 100억을 더해가지고 6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박덕흠 의원입니다. 나중에 이 골프장이 어려워졌을 때 골프장 회원권을 다시
판매하는데 전부 다 전액을 다 가까이 물어줍니다. 이래가지고 공제조합에 경영상의 손실을 끼쳐요. 자, 박 의원 현재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요. 이 국토위에서 이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결정이 나면 국토부가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한 번에 이룰 수 없죠. 우리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든가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국토위 국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토부 국정감사 부동산 박덕흠 공방입니다. 결국 이제 국감장에서 테스형이 등장을 했네요. 세상이 왜 이래? 제가 노래는 잘하지만 부르진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튼 인생 전반에 관한 얘기인데 야당이 뭐 이 내용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입을 시켰고요. 자,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전세 대란 얘기도 많이 나왔죠. 네, 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공인중개사들과의 통화 녹취를 틀면서 전세 매물이 없고 가격도 훌쩍 올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맞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사 간다던 세입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는 A모 씨의 사례를 들면서 김 장관에게 해법을 묻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결국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본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담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 대신 내년 1월까지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마포구 염리동 일대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채 5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홍 부총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도 매물이 없어서 새로 들어갈 살 집을 못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이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한 새 집주인과의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계약 위약금을 홍 부총리가 물어줘야 합니다. 완전히 이제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매매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뭐 국토부가 홍 부총리 사례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든 건 아니고 뭐 예전 한 달 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던 내용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타이밍만 그렇게 맞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세 깬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여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고요. 기존 집주인 또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3법 개정이 몇 달 되지 않았다면서 법 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정화되려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89년도에
그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대로 똑같이 5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또 이 부동산 통계 해석을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표로 삼고 있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맹신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정부와 여당은 통계별로 이 표본과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고 오히려 민간 통계에 대한 맹신이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정원 통계는 마이너스 4.1%, 국민은행 통계는 마이너스 4.5% 해서 격차가 0.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감정원 통계가 15.7%, 국민은행 통계는 30.9%에서 격차가 15.2%포인트. 격차만 보면 무려 38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감정원은 전문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반면에 KB통계는 공인 중개사들이 입력합니다. 네. 끝으로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규나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두 개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어떤 통계가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입증도 곤란합니다. 자, 일단 김현미 장관은요, 정부가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감정원 표본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3,050보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반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무소속 박덕흠 의원 관련 의혹 집중적으로 물었죠. 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요, 이 박 의원이 협회장이었던 전문건설협회의 이 충북 음성 골프장 투자는 부실, 불법, 비리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회의록을 보면 부실한 투자 심사나 사업비 증액 등을 주도한 이는 이 박덕흠 의원이고 이후 모든 손실을 모두 협회가 떠안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준호 의원은 이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시절에 사용한 판공비에 대해서 임기 6년간 20억 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수사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면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여야 간 공방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매도하는 듯한 특정 어떤 동료 의원님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좀 보다 강력한 주의를 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권고를 받아들이셔서 저는 각 1회 이름을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골프장 인수와 관련된 일들은 당시에 외부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인의 이름을 좀 강요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말씀이 아니,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 예의와 무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재부 국감 얘기도 잠깐 짚어볼게요. 오늘 그 기재위죠. 한국은행 국감이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재정 중칙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위기 국면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확대 재정을 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재정 중칙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지금 정부에 훈수를 두는 거냐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하느니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네, 총재님 많이 곤혹스러우시죠? 우리 힘내시고요. 한국은행 총재로서 정치 중립적이고 또 독립적인 그런 목소리를 앞으로 좀 강하게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네, 오늘 상임위 8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관련 속보들이 더 들어올 거예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박덕흠 공방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관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전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태의 배우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은 오늘 추가 폭로를 통해서 현직 검사와 야권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조금 이따 다뤄보고요. 저도 앞서 청와대 발제에 이어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의도에 위치한 한 건물인데요. 2016년 김민주 씨가 200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돈 80%를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며 은행에서 빌렸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이 건물의 호가 약 100억 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국민 씨도요. 여의도에 있는 건물을 약 400억 원에 샀는데요. 전국 곳곳에 자신이 갖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진 시기에 또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에 방금 보신 김민주 씨와 이국민 씨를 보며 이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자, 법사위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모함의 DTI, LTV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80%나 대출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이렇게 좀 상당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연끌해가지고 당사 매입하는. 자, 그러면서 빚을 냈다면 대출이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정당은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상당한 액수죠. 자, 김진애 의원은 이 국고 보조금, 소위 국고 보조금 재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에 대해서는 한 1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자산 취득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정당 보조금이 원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정당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거의 안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지적이 나오니까 두 당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당사를 산 건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 따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과거에 영등포에 당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어떤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김진애 의원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18대 때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했죠. 누구보다도 영등포 당사의 불편함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여의도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도 되고 대통령 대출도 됐고 지금도 잘한 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따라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선 최근까지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 살림을 맡았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민주당 당사는 국민의힘 당사보다 일단 면적이 적고 국민의힘처럼 다른 측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전체를 다 민주당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테크나 아니면 무슨 임대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액을 통해서 좀 이 수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 방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희 당이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당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사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정감사는 속도감 있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자, 국방위의 육군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 또 거론이 됐는데요.
일단 검찰이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당시 특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육군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또 법보다 재량이 우선이냐고 재차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판단했을 것으로 아니요. 법과 규정 판단을 넘어서면 직권남용 및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거 법무실장 있죠? 법무실장. 그렇지 않아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지휘관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지 법을 어기가면서 지휘관 재량권은 발휘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재량권을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을 넘어서 재량권을 발휘하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고려할 여부가 많습니다. 자, 이어서 외통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초 계획은요, 오늘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또 DMZ 평화회계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는 민주당 외통위원들만 갔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앞서 국민의힘은요, 이 서해 국방한계선 NLL을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탈북민 출신 의원들의 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외통위가 찢어진 겁니다. 자, 여야가 제각각 나뉜 것도 문제고 또 피살 사건이 외통위 사안이긴 하지만 해양경찰은 외통위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국감 취지엔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무위입니다. 자,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했는데요.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건배사 가자 20년 이걸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나 오해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덕담 차원에서 한 건데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잘하시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농해수위입니다. 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쟁점이었는데요. 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되면서 계열사죠. 자, NH투자증권 사장도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사인데요. 이 여야는 일제히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키로 결정한 과정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종의 윗선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판매 상품을 고르고 또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전체적인 금융 감독 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당은 DMZ, 야당은 해경, 찢어진 외통위, 농해수위, 옵티머스 부실 판매 문매입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지금 이제 전국의 중심에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뭐 라스 사태다 이렇게 명명을 하던데 아무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이번 국정감사에 어쨌든 최대 뇌관으로 떠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속보도 오늘 좀 많습니다. 일단 라임 사태 관련해서 오늘 김봉현 전 회장의 또 오후에 추가 폭로가 나왔고 이게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의혹의 중심에 있죠. 앞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법정 진술을 해서 파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고소하기도 했죠. 오늘 오후에 이제 추가 폭로를 내놨는데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현직 검사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네, 지금 구속 수감 중인 김봉현 전 회장이 5자리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출력한 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제 직접 손으로 쓴 5장짜리 자필문 입장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제작진 네. 통해서 지금 급하게 받아왔는데 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모 변호사와 함께 이 서울 첨당동 룸사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한 명이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했다라고도 했는데요. 수사팀에 들어가 맞습니다. 있다고요? 자기가 네. 접대했던 검사가 수사팀에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추후에 이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라임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고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번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강기정 정무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고 강기정 전 수석만큼은 잡아야 한다. 그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김 전 회장이 오늘 주장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최 반장이 보여준 저 입장문을 보면요.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에 관한 내용도 또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인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도 수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지만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받았고요. 비례대표인 의원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경험하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런 사실을 알린다고 자필 입장문을 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의 일단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앞서 이제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한 주장이 나왔을 때처럼 그 최 반장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사실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권력형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여권 민주당에서는 야권의 그러한 공세에 대해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다라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뭐 야권과 검찰을 향한 뭐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이 곧바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수사와 선택적 수사에 민낯을 보여준 사례다.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법무부는 라임 사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이 감찰을 실시하고 해당 검사들을 또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 뭐 수억 원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의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또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앞서 이 여권 인사들이 거론됐을 때는 이번 사태를 뭐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을 보자면 당장 똑같은 논리로 보자면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사람 가운데 뭐 실명은 등장하진 않지만 야권 뭐 검사장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뭐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네. 곧바로 뭐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사태가 상당히 좀 이제 또 급반전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금 막 입장문을 냈네요. 추가 입장문이 나왔고 남부지검 입장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두 가지예요.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남부지검의 입장문이고요. 두 번째는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남부지검이 지금 막 낸 입장문이고요. 아무튼 뭐 지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후속 수사를 좀 빠르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더 얘기할 건 없죠. 네. 자, 오늘 또 다룰 얘기가 또 많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오늘 농해수위 또 정무위 국감 등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건 라임 사태고요. 옵티머스 사태가 오늘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었죠.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가 NH투자증권인데 앞서 잠깐 최 반장 발제에서도 봤지만 그 해당 펀드를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제 추궁이 있었습니다. 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를 담당 부서에 대표가 건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면서요. 네,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김 고문이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라고 했고 상품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쪽지를 넘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훈 고문으로부터 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를 펀드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했던 상품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정 사장은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품 판매 전 운용사에 대한 실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면서 외부에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안병길 의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NH투자증권의 실사가 상품 소위 심사 하루 전 실시가 돼 당일 끝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경고나 전임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층의 압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요. 운용사를 심사하는 사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이번 사태를 전체적인 금융감독 체계 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운용사인지 이 상품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상품 승인 소위원회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작 옵티머스에서 추천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NH투자증권 관계 법무법인이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영진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정권의 누구를 통했느냐가 아니라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 금융 감독 체계 등의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또 오늘 그 옵티머스 관계자들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김재현 대표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 측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요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상 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 자기를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뭐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데 뭐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 뭐 대책 문건, 뭐 회의 주제 등의 문건입니다. 관련된 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죠. 마치 김재현 대표가 로비를 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재현 대표 측은 이 재판 관련 자료들이 유출이 되어서 이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김재현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돼 고통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또 참고인 진술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피고인 측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 측은 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관계자가 유출한 게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장 뭐 검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은 어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 기록이 왜곡될까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관계 로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니라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부가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명의 피고인들은 서로의 검찰 조사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모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장 김재현 대표 측은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이사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이동열 이사는 윤석호 이사 등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이들 피고인들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각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서도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본인은 이제 큰 손실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야당 쪽에서는 조금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피해자인지 뭐 그 이상인지 명확히 좀 따져보자라는 주장입니다. 자, 행안부와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명단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지난 2월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총 5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진영 장관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NH투자증권 지점에서 예금이자보다 좋다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를 했지만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봤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신생펀드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갖게 됐는지 투자처인 공공기관이 행안부 소관이라면 이해 충돌은 없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단순 피해자인지 국감장에서 한 점 의혹 없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대검을 방문해서 조남관 대검차장을 만나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고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뭐 특별 지시를 한 게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전파진흥원, 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에서 1차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전파진흥원은 이 대신증권을 통해서 옵티머스에 모두 748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후에 이 과기부 감사를 받고 투자를 철회했는데 자산운용 방식이나 수익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해 검찰이 오늘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짚어봤지만요.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이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제 조속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고요.
선택적 수사를 주장했고 또 이제 민주당의 아까 오늘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아마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봉현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 야당 인사도 억대 로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죠. 검찰이 4.15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한 기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24명의 현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선택적 수사가 나오네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담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자정을 기해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94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었다고 하는데요. 기소율로 따지면 4명 가운데 1명, 25%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명, 그리고 무소속이 5명이었습니다.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다시 구분을 해볼까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권에 가깝죠. 무소속 5명 가운데 3명은 민주당에서 제명됐거나 탈당한 의원들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던 전력이 있죠. 윤상현 의원은 누가 봐도 야권 인사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분류해보니 범여권 13, 범야권 11, 여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실 단순 숫자보다 비율이 중요하긴 합니다. 전체 의석의 10분의 1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검찰의 편파적 기소다. 불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민주당이 7명, 우리 국민의힘이 11명. 우선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의석수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분명 기소된 의원은 10명인데 왜 11명인가 싶습니다. 알고 보니 권명호 의원의 배우자도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20만 원 상당의 다과를 돌린 혐의라는데요. 만일 권 의원의 배우자가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권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모두 11명이 배지를 떼일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이죠. 혹시나 백석이 무너질까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노렸던 의원들, 아무래도 그 꿈을 접어야 할 듯 싶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재보궐선거 나가는 거는 곤란하다고 반대 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당 의석이 103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의원이 지금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측한 정권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00석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내심 즐기는 분도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그리고 김태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복당에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한석이 아쉬워진 국민의힘 상황,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듯 싶습니다. 야당만 더 기소됐다, 검찰이 편파적이다. 사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타령은 아닙니다. 시간을 4년 전으로 좀 돌려볼까요?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은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를 했습니다.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 따로 있는데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떨어진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검찰개혁이란 말을 들으니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지난 20대 총선 때도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시 새누리당은 11명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건데요. 친박계 핵심은 그대로 놔두고 애꿎은 비박계만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하긴 박근혜 정부 시절 비박계가 야당 취급을 당하긴 했습니다. 비박계의 대표 주자였던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나 봅니다.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장 윤석열 총장입니다. 아무리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검찰 총수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시효 4시간 전 기소된 최강욱이라고 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뒤에 윤 총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들의 혐의가 분명한데도 눈을 감았다. 윤 총장과 여권의 관계, 그리고 윤 총장이 평소 주장했던 소신을 비춰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이 검은 그림자, 검찰을 두고 한 말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장 이번에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총장을 직접 편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허위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습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도 사실이 아니다 부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이 허위 인턴 확인서 문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대표 이번 기소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입니다.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 후보로 키워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이 먼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철저한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길 바랄 뿐이다, 이런 담백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 성추행 등 심각한 혐의조차 셀프 징계로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핵심 원인은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모두 지금처럼 윤리특위위원 전원이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하니 문득 이분이 떠오릅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민주당 정정순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입장만 반복했을 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은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방탄국회냐 법대로의 국회냐 양자택일 뿐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으리라 믿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니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불신 이구동성, 주호영, 여권 실세는 최강욱, 개가 짖어도. 총선 선거 사범으로 현역 의원 24명이 기소가 됐다는 소식 조 반장이 얘기했죠. 물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리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한대요.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또 언론사들이 다 취재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24명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현역 의원 말고도 정치권 밖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좀 있죠. 네, 뭐 변호사지만 요즘은 유튜버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박 전 대변인은 지난 9월 강 변호사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있었는데 재판은 금방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고법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말 때문에 기소가 됐었던 거죠.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진단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선고가 신반장 이번이 4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첫 1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받고 이후에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이 뒤집혔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에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해명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죄 판결로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일단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상고? 다만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인데요. 불과 석 달 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인데다가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서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네. 자, 나흘간 심의를 하고도 결국 결과 보고서 의결에 실패했죠. 어제 저희가 이제 국감 상황도 좀 짚어봤었는데 감사원이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 의결을 시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일차 회의를 소집해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차례 감사위원 회의에서는 주요 장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오늘 심의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오늘도 의결이 어렵다면 다음 주 한 차례 더 감사위원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도 짚어봤지만 최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저항이 심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측이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 저항 과정의 불법에 대해선 감사원이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로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모든 자료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서 법사 의결로 이를 공개해 어떤 조직적 저항과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파헤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 51조와 32조에 따라 감사 방해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고발 여부 등 처분 방법도 최종 감사 결과와 모두 포함돼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원전 얘기에서 일본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일본 전문가 소위원회가 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시행 가능한 옵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자,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이 강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더 이상 이 오염수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오는 2022년이 되면 137만 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다 들어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요회의에서 결정이 되면은 바로 방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바로 방류를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오염수를 방류하려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국가 방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 관련 설비에 통과를 시키고요. 자, 바닷물로 희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방류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데까지 2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스가 신임 총리도 조속히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취임 직후에 밝혔고 오늘도 일본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냥 미룰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죠. 네, 뭐 동해는 또 게다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뭐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요, 일본의 해양 방류가 예상되는 오염수 질문에 대해서 이 처리된 물에도 이 세슘 등이 포함돼 70% 이상 오염이 된 상태다라면서 이 처리수나 오염수의 의미를 떠나 이 물이 오염이 돼 있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태평양 해류 흐름으로 그 주변이 이 방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 측에서도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관계부처가 나서서 일본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겠죠. 외교부는 오늘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이 정도의 입장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사의 그 지속적인 폭언과 과도한 업무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죠.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모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타당하느냐라는 취지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데 맞죠, 심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심의위는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에 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권고를 할 예정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유족 측과 수사팀 사이에서 이견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외에 강요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였죠. 서울 남부지검이 축소 감찰을 했다. 이런 의혹을 유족들이 제기했다면서요. 네, 유족 측은요. 이 같은 사람의 진술이 서울 남부지검 진술서에서는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된 반면 대검 감찰 기록에는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문제 역시 오늘 심의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2시에 심의가 시작됐으니까 그 결론이 그 통상적인 그 예를 보면 아마 이제 정치부회의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불신 이구동성 주호영 여권 실세는 최강욱 개가지저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럽 상황 특히 심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제 하루 3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17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7명인데요. 해외 유입 6명을 제외하면 국내 지역 발생은 41명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요. 일단 수도권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 17명, 그리고 경기도 15명, 인천이 4명입니다. 그리고 대전과 전북 각각 2명 등입니다. 연휴 기간 중에 모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방역당국의 설명대로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5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이 6명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확진된 환자분들 모두 2층에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또 종사자 중 한 분은 2층의 근무자이고 또 한 분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방사선사입니다. 추가 확진되면서 햇드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58명입니다. 네, 오늘 정세균 총리는 부산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정 총리는 요양병원 추가 확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비상한 각오로 감염 환자들이 무사히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없도록 관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지없이 코로나19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또 가을철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 대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여행을 했을 때는 단체 여행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주말을 전후한 나들이나 혹은 종교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속과 모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좀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앞서 정세균 총리의 말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자칫 한순간 방심을 불러올 수 있고 바로 이 한순간의 방심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한때 안정세로 가나 싶었던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어제 신규 확진 환자를 잠깐 볼까요? 자, 프랑스 상황이 특히나 심각한데요. 어제 하루 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8,980명, 자, 스페인은 13,318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9,700여 명, 이탈리아 8,800여 명, 벨기에와 폴란드에서도 8천여 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독일도 어제 7천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네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나온 환자들입니다. 자, 사실상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가장 심각한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 시민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야간 통행이 제한됩니다. Et donc la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très activement, et à plusieurs métropoles, à 8 métropoles en plus de la région Île-de-France. Si pendant 6 semaines, nous tenons ce couvre-feu, on est collectivement responsable justement d'un engagement collectif de réduction de ces contacts, à ce moment-là, nous pensons que nous pourrons progressivement réouvrir. 네, 유럽 내 방역 모범국으로 불린 독일도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내 16개 주 정부는 술집 등의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Ich bin überzeugt, dass das, was wir jetzt in diesen Tagen und Wochen, die kommen, tun und was wir nicht tun, wird entscheidend sein für die Frage, wie wir durch diese Pandemie kommen. Und gerade die Jugend ist es, an die wir jetzt auch appellieren müssen, lieber heute auf ein paar Feten und Feiern und Partys zu verzichten. 네, 영국에서는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개월 만에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당연히 외출 자체가 논란이 된 건 아니고요. 여왕이 외부 행사에 참석하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 겁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제 손자 윌리엄 왕세의 손과 함께 영국 솔즈베리 인근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을 접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을 한 겁니다. 영국 왕실 측은 이에 대해서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휙 건너가 보면 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를 벗어버렸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는 모두와 입을 맞추겠다라고도 한 남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단독 토론을 가졌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린 이후에 마스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Has your opinion changed on the importance of mask wearing?
No, because I was okay with the masks. I was good with it, but I've heard many different stories on masks. Because you have so much power and influence as president. You could go to you could require it at your rallies, and you could say, everyone put on a mask right now. And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ays you would save lives.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you have other places say different things. You have a lot. Hey, Dr. Fauci said don't wear a mask, right? At first, but then everybody agreed. 자,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문제 등에 대해 진행자와 격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백악관의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되기 전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Your first positive test was Thursday, October 1st, okay? When was your last negative test? When did you last remember having a negative test? Well, I test quite a bit, and I can tell you that before the debate, which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debate, and I felt fantastically. I had no problem before. Did you test the day of the debate? I don't know. I don't even remember. I test all the time. Did you take a test, though, on the day of the debate? You know, if you ask the doctor, they'll give you a perfect answer. Yeah. But they take a test, and I leave, and I go about my business. Did you take a test on the day of the debate, I guess is the bottom line. I probably did, and I took a test the day before and the day before, and I was always in great shape, and I was in great shape for the debate. 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오늘 타운홀 미팅 토론을 가졌는데요. 바이든은 트럼프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죠. We're in a situation where we have 210,000+ people dead. And what's he doing? Nothing. He's still not wearing masks and so on. Then I go to every governor, I go to every mayor, I go to every councilman, I go to every local official, say, mandate the mask. 네, 미국 대선 소식을 비롯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47명, 전국 곳곳서 산발 감염. 네, 제가 앞서 이제 속보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국회 발제 때 짚어봤죠. 이제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상사죠. 전 그 부장 검사를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가를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조금 전에 막 나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을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가 나왔고요. 아마 이러한 권고에 따라서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수사심의위 관련해서는 전에 이제 많이 짚어봤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관련 속보가 더 나오면요.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마저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같은 날 같은 형식의 토론을 따로 가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현지 시간으로 어제가 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선 토론위원회가 화상 토론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아예 토론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후보가 타운홀 미팅 형식의 단독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같은 날 같은 형식의 맞불 토론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토론은 미국 ABC 방송이 중계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은 NBC 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진행자하고 격론을 벌이더라고요. 아까 봤더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자로 나선 MBC 뉴스의 이 서베너 거스리 앵커는요. 60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에 음성 결과가 나온 마지막 검사가 언제였는지 거듭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기도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사실상 조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를 향해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그래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수년간 백인 우월주의를 비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서베너 거스리 앵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각종 음모론이 담긴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 그러니까 자신의 계정에 다시 그대로 올리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That was a retweet. That was an opinion of somebody, and that was a retweet. I don't get that. You're the president. You're not like someone's crazy uncle who can just retweet whatever. 바이든 후보 쪽은 어땠어요? 네, 바이든 후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서 그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모든 폭력배를 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말은 그가 북한 지도자와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이다. 그는 러브레터들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고립되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불화하고 있고 중국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 이어서요, 바이든 캠프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비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해리스 후보의 공보국장인 리즈 앨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캠프 소속은 아니지만 캠프와 관련된 비행기 승무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리스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와 공동 유세를 벌인 지난 8일 이 해리스 후보와 같은 비행기에 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 해리스 후보는 바로 대면 유세를 28일까지 중단하기로 하고 화상으로 선거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나온 소식인데 어제 전했다고요, 최 반장이? 어제 고반장이 전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소식인데 뭐. 보통 외신은 제가 별로 좀 관심을 안 두고 있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서훈 국가안보 실장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최 반장? 그거는 제가 전해드릴까요? 또 정확하지 반장님, 않은 정보를 전해드릴까봐. 빨리 해요. 시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서훈 안보실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이후에 현지 이 특파원들과 만났습니다. 자, 이번 방미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또 확인한 성과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이 종전선언 문제는 이제까지 항상 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고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일단 이렇게 잡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 47명 전국 곳곳서 산발 감염으로 잡고요.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요즘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1인용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12월엔 규제가 더 완화되면서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주 이용하세요? 네. 언제 자주 이용하세요? 그냥 여기 홍대나 이게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택시 타거나 버스 타기에 애매한 거리일 때 타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좀 위험하다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두 명씩 타고 다니는 건 한 번 봤는데 되게 막 차도 다니고 인도도 다니고 위험하게 다니더라고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면허증을 있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약간 좀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한 뒤에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바퀴 간의 거리는 좁은 반면에 사람들의 키는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머리 쪽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머리나 얼굴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부위도 많고 전동 킥보드와 다른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뇌손상이라든지 골절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 비율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행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는 더 완화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어린 이용자들은 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타다 보면 안전규칙을 더 못 지키게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속도 조절만 잘하면 사고도 더 많이 날 것 같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위험하게 타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규제 방법, 또 단속에 대한 근거 조항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아예 보험도 없다는 겁니다.
뭐 안전장구 착용이라든지 어떤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운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받아서 이수증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려면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지키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텐데요.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일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1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하고요. 음주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공유 전동 킥보드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엑셀 버튼을 누를 때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행하기 전에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퀴의 그 홈이 마모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야간 주행을 위해서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지 잠금 해제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전동 킥보드. 도로의 무법자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세심한 안전대책과 안전수칙을 잘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 유신독재 끝낸 기폭제입니다. 오늘은 4대 민주항쟁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1주년이 된 날입니다. 부산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정세균 총리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이네요.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마항쟁 정신은 정파를 떠나서 함께 기려야 할 숭고한 민주주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문 대통령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 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목소리에 무력으로 진압하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힘겹게 일군 그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서 계승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또 국감 때문에 바쁘겠네요.